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구체적인 액수 또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네, 현재 여당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교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히셨듯이 보편적 지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예, 예. 네, 먼저 이 재난지원금 지금 추가로 딱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25일 날 5월 25일 날 국가재정 전략회의라는 걸 주재를 했었어요. 네네. 이 시간에 소개를 했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얘기했듯이 지금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늘진 곳이 반쪽이다. 반쪽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1분기 성적표로 봤을 때 기업이나 기업이나 수출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은 민간 소비,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그늘진 곳에 대한 어쨌든 간에 정부 재정에 좀 이 역할이나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네. 이런 인식 속에서 이제 사실 추경 편성을 사실 지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국가의 지금 그러니까는 그 초과 세수가 한 15조 2천억 원 정도 1분기 기준으로요. 네. 지금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한 것 중에서 집행을 못한 게 있어요. 네. 그게 한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20조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는 쓸 돈이 여유가 있는 돈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한 19조 원 넘게 남아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정부가 그만큼 많이 가졌다는 얘기는 민간이 그만큼 쓸 돈을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이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부터 지난해 5월 달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지난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네네. 그 1년 동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청취자들이 또 이제 잠깐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1차 때 그 재난지원금 지급이요 전 국민한테만 준 게 아니라요. 네. 선별도 같이 그러니까 병행을 했었습니다.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고도 선별로도 따로 이루어졌었죠. 예, 네네. 예. 그랬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2차 이후에 선별만 했었죠. 네네. 그랬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1차 때 간 게 전 국민한테 줬던 돈이 한 14조 3천억 원이 채 안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때부터 4차 때까지 선별로 추경 편성된 돈만이 거의 한 30조 가깝게 됐었고요. 네. 한 32조 정도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물론 방역 예산이 한 4조 있었지만은 하여간 그걸 빼더라도 한 28조 정도가 추경이 편성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 두 기간을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이 지표들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가계소득 증가율이 전 국민 줬을 때는 가구 평균 3.5%가 증가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부터 4차가 지급된 올해 1분기까지 지급된 이 기간 동안에는요. 가구당 평균 소득이 1.1%만 증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1차 전 국민 예산 지원하고 선별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던 1차는 가계 소득이 3.5% 예. 증가했는데 선별 진로로만 이루어졌던 선별 지원만 이루어졌던 2, 3, 4차 때는 그거보다 훨씬 못한 수치라고요. 네. 더군다나 뭐냐면 2분기 때는 그 1차 지급했을 때는 그때 경제가 제일 최악이었었어요. 사실은요. 네. 4, 5, 6월 달에 그때 수출도 막 곤두박질 치고요. 작년에 하반기부터 이제 수출도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불리한 환경에서도 가계소득 증가율이 3배 이상 높았다는 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가계소득 증가에 절대 기여를 한 것이 정부의 그 이전 소득입니다.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소득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한 건데요. 네. 그 지원금도 보게 되면은 전 국민하고 선별을 같이 했을 때 보게 되면 가구당 한 36만 원이 증가했어요. 36만 원 정도가 이 정부가 주는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선별로만 했을 때는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2배 차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도 보게 되면은 더 벌어지는데
자영업자도 그러니까 전 국민하고 선별할 때는 8.2%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선별만 했을 때는 1.8%뿐이 안 증가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선별로 했을 때는 대부분 그것이 이제 뭐 임대료라든가 은행 대출금 갚고 뭐 이런 거다 쓰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전 국민 줬을 때는 이게 이제 결국은 다 이게 자영업자들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놨고 소득 분배에서도 그러니까 전 국민이 훨씬 더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선별은 그러니까는 실패한 정책으로 저는 평가를 내리고요. 경제학자로서요. 네. 또 하나 마지막에 가고 싶은 것은 선별을 지원하자고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일반 국민들 경제학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선별을 지지하는 이유가 보면은요.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하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핀셋 지원 얘기가 항상 나오죠. 예, 네. 그랬는데 전 국민 지원할 때가 오히려 그러니까 더 바람직하고 선별할 때를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 3차가 이제 그러니까 집중 지원됐었던 그 4분기 때 보게 되면요. 그 자영업자한테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그 이전소득을 지원해가지고 증가한 평균 그 소득 증가액이 10만 한 7천 원 정도 됐었는데 네. 1분위 하위 20% 자영업자는 3만 9천 원뿐이 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배예요, 네. 그 하위 계층이 몇해 많이 지원 갔을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하위 계층이 그러니까 하위 20%가 가장 적게 지원받았어요. 선별적 지원이라는 게 피해가 큰 사람한테 많이 지원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제대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올해 1분기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자영업자한테 한 18만 원 지원됐는데 하위 20%는 5만 원이 채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네. 하위 20%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거든요. 네. 예, 이제 그 연령이 많은 자영업자들도 많고요. 네. 근데 이분들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자격 심사에서 안 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매출 증빙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조차 만들 수 없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심지어 그러니까는 고소득자한테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상위 20%는 막 20만 원 이상씩 지원이 됐어요. 가구당 평균이요. 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보게 되면은 소득 세원이 다 그러니까 포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류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누락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뭐 10억 이상은 그러니까 제외한다 하더라도 10억 이하로 그러니까 매출액을 잡을 수 있을 경우에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매출이 좀 감소했으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소득자, 사실 받지 않아도 되는 고소득자가 많이 필요한 저소득자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던 거의 건데. 4배에서 5배를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 그래서 항상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보편적 지원이 안 된다,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보면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올해 뭐 세금이 많이 거쳤지만 코로나로 국가 채무가 훨씬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이제 내수가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대면 소비를 하는 분야들, 문화 분야라든가 운수업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네. 도소매 숙박 음식업들이 그러니까 수조 원씩 소득이 가지도 감소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목소리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 속에서 우리가 선별로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100% 우리가 선별해낼 수 있다면 가겠지만은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지원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편성한 추경 그 예산조차도 한 5조 원 정도를 못 썼다. 집행을 못 했다. 네.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은 서류를 제출할 때 그 일선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다 그러니까 증빙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는 그 탈락되는 거예요. 네.
그 돈으로 세이브된 게 한 5조 원이 가깝게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선별이 사실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봤듯이 이제 그러니까 상위 계층이 오히려 4배, 5배가 더 많이 지원받은 게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지난해 전 국민 지원했을 때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소가 됐었다 이거예요. 국민 그래서 네. 그래서 전 국민하고 선별은 이게 그 대립적인 게 아니라 보완적인 건데 지금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선별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고 사실 경기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된 하나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전 국민들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희생을 통해서 협조를 한 덕택이고요. 네. 둘째는 뭐냐면 왜 고소득자한테도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냐는데 과거에 무상급식 때랑 똑같은 이게 저 얘기인데요. 부자들이 그러니까는 급식을 공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은 세금에서 결국 나오는 겁니다. 네. 세금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그 비도덕적이란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는요. 네. 인플레이션 문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청취자들이 좀 이제 경제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이제 의존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5월달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국은행의 목표치가 2%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데 원래 그 선진 국가들 모두 나라가 한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2%라는 것이 3년에서 4년간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떤 거니까 한두 달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그래서 지난 3년치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도 안 돼요, 지금요. 네. 그럼 그 2.4%라는 퍼센트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1.4%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아니요. 2%가 넘는 예. 수치가 늘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2.6% 올해 5월달에 나온 거는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 네. 2.6%가 올랐다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치만 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판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뭐냐면은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기조효과 지난해 5월달에 마이너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였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마이너스요. 네. 예. 그래서 2.6%가 된 건데 그것도 이게 3년치를 평균을 봐야 되는 건데 일시적으로 이것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할 정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럼 시기는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 게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6월달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백신 접종이 지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6월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 취약계층들이 되게 60세 이상들이 되게 접종 완료가 될 지금 예상을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 달성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렇지 실제로 보게 되면은 고령층들의 감염률이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위험한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 거리두기를 완화를 지금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소비 생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개 뭐냐면 이런 추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럽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그늘진 곳들이 빨리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피해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이 전 국민한테 소멸성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돈이 빨리 돌게 해주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그러니까는 저는 빠를수록 좋다. 7월 중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추석 전이 아니라 7월 예. 중에 이루어지도록. 예. 전 국민은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네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손실보상법 제도 있고요. 또 피해 업종 선별 지원까지 하면 뭐 최대 30조 원이 넘는 규모가 추경으로 편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20조는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세수 많이 거기다가 거친 거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비비를 조정을 해가지고도 한 수조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원 금액을 그러니까는 추가로 그러니까는 국채 발행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굉장히 최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존의 예산 중에서 좀 조정만 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빚을 지지 않고도 가능한 게 20조 원은 당연히 넘을 거고. 예. 네. 그럼 한 30조 원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실 보상 금액의 이제 피해 금액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인데요. 네. 있는 금액이고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세대당으로 지급해 줬었잖아요. 작년에는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별로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세대당이 아니라 인별로. 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제 그 조사한 게 발표가 됐는데 작년에 전국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줬을 때 보니까는 70%가 그러니까 남성들이 되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지급받았다. 네. 근데 이제 여성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불가피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이 별거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그러니까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아버지 이제 밑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경우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급은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것은 여성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건데 네네. 남자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드러나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람당으로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람당 그러니까 30만 원을 얘기했지만 일부에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40만 원까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40만 원을 주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돈을 다 전 국민들한테 이제 투입하자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손실 보상 부분을 떼다 좀 예산을 좀 이제 이전시킬 거면은 그러니까는 한 30만 원 주게 되고 한 5만 원 정도는 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좀 재정의 부담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당 3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4차 때도 전 국민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할지 논의하다가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재정 화수분 아니다 강하게 반대를 해서 이번에도 이 입장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있잖아요. 그게 공직자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가의 재정은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국가의 재정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이건 기재부 관료들이 주인이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주인은 사실 국민이죠. 모든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1조 2항이니까는 주권은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재정에 대한 권한도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있는 거죠. 네.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잠깐 그런 소리 하다 보니까는 많은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든가 전직 국무총리들이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저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공직자는 자기가 반대 의견이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지. 그거를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회라든가 정부하고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자기가 굉장히 큰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때도 이 입장이 반복될 거라는 건 사실 예상이 다 되잖아요. 이 부분을 좀 근데요, 어떻게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전문가로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네. 기재부가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반대하는 거는 기본소득하고 지역화폐를 싫어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일반 많은 국민들한테 기본소득하고 동일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근데 기본소득은 기존의 재정하고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본소득도 세금을 걷어서 나눠줘야 되는 건데 세금을 기존에는 거둔 다음에 이것을 기재부 관료들이 배분을 했어요. 네. 근데 기본소득은 뭐냐면 세금을 거둔 다음에 바로 다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재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그 독점적인 권한을 기재부가 갖고 있던 것을 이게 좀 이제 약화되는 겁니다. 한번 걷어서 기재부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기재부의 역할 없이 걷어서 바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역할이 그것 줄어든다고요. 때문에 네. 이제 이게 가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기재부의 주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화폐 사무에 대한 관장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기재부 경제정책과의 관리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화폐 말고 그러니까 화폐를 좀 다원화, 다른 화폐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기재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기재부가 지역화폐는 싫어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은 굉장히 지지를 해요. 근데 온누리 상품권이요. 그게 보게 되면 어디서 발행하는 거냐면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은 이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 무슨 진흥공단인가요? 제가 지금 네. 이름이 지금 갑자기 가는데요. 네. 그 공공기관에서 네. 공공기관에서 이걸 발행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거기 그 자료를 거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데서 네.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을 해요. 네. 근데 온누리 상품권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난해 썼던 지역화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좀 이제 의아해하실 텐데 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고요. 네. 지역화폐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지역사에 있는 소상공인 다 쓸 수 있는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화폐가 더 용도가 더 다양해요. 네. 근데 이걸 왜 온누리 상품권은 굉장히 기재부가 적극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또 발행을 하면서 지역 상품권은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요? 싫어해요. 네. 왜 그런 왜 거죠? 그러냐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누구냐면 조봉환 씨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에요.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과장, 국장까지 쭉 하다가 이쪽으로 가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관료들이 보게 되면은 국장까지 승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차관 장관인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으니까 기회가 네. 퇴직하고 가는 데가 되게 공공기관 장들로 많이들 갑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금융기관 장들도 많이 가고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여기서 그러니까는 온누리 상품권은 이게 기재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료들이 퇴직 후에 가는 이 자리들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그러니까는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지역화폐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이런 주장이 그러니까는 나오는 이유인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앞뒤 말이 맞지 않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신 건데요.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는 이쯤 하고요. 또 예. 최근에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15% 이상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란 게 뭔가요? 이게 지금 그 세상이요. 네. 세상이 지금 굉장히 그 근본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국제 관계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할 때 그 백신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하나의 협력 파트너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연장선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세권이라는 것은요. 네. 조세권은 대표적인 주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정하는 거죠. 예, 네. 주권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세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럼 개입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개별 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법인세, 기업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그것도 실효세율로요. 네. 실효세율이라는 것은 번 이익 중에서 실제로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네. 많은 공제 혜택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15%를 최소한 15%는 다 납부하게 하자. 이걸 이제 정한 거예요. 네. 정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는 일단 조세권을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력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왜죠?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재정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는 좀 세수를 더 이제 확충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네. 거기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그러니까 제니 옐런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쪽에 이제 인사들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왔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산층이나 노동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게 그러니까는 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지역에 나가가지고 자기 회사를 그러니까 글로 옮겨놓고서는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를 하는데 일반 이제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세금을 그 나라에서 다들 이제 그러니까 다 이 부과를 받고 있다 보니까는 네.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게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본 거고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이렇게 이전을 해서 세금을 적게 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모두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을 뺏기지 않는 거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 15%로 한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너무 낮지 않냐 그러는데요. 네. 낮지 않냐는 이게 실효세율입니다. 실효세율. 네. 실효세율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한때는 그러니까 15% 안 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법인세율이 25%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내는 세금을 보게 되면 15%가 안 됐던 적도 있어요. 많은 공제를 받고 난 다음에 내는 걸 보면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15%가 그렇게 너무 낮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가 막 천차만별입니다. 지난 한 20년 이상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경쟁을 서로가 막 하다 보니까는 네네. 이게 막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9%뿐이 안 돼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율을 낮췄는데 예. 그래서 19%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걸 최저세율을 만약에 20%로 해놓게 되면은 네. 영국은 그러니까 국내 법인세를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15%에서 시작은 15%에서 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상되는 것은 가능성은 열어놓기로 한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것은 굉장히 저는 이제 의미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고요. 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파나마, 버진 아일랜드, 케이먼제도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나라들은 세율이 그러니까 0%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다가 기업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세금을 안 냈으면은 15%를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부과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좋지 않을 건데인데 그럼 세계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이렇게 이렇게 국제 협력이 불가피했던 건 뭐냐면은 경제가 우리가 글로벌화되고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한 국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미국에 그러니까 애플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규모를 더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크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는 한 국가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단위가 이제 기업이거든요. 요즘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는 조세 문제도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력이 이제 불가피하게 된 건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더 조세의 형평성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번에 그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그 코미니케에서도 네. 공동선언에서도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로는 공정과세 현실화하기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